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니까 이 과정의 특징이 이게 소수 정예로 모여서 이 정보방송통신 공부하시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정보통신방송에 관한 과정에서 보면 이 지적상권이라고 하는 게 좀 마이너한 주제일 수도 있고, 또 이게 제가 인트로덕션이나 개론만 해도 한 학기 내내 하는 강의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70분 동안 말씀드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인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모니터가 좀 낮아가지고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통신방송 하면은 흔히들 창조경제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들 안 하던가요? 많이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과정이 그래서 이 창조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핵심이 되는 방송 정보통신의 원동력, 에너지 또는 인센티브, 이게 무엇이 끌고 가겠느냐? 정보통신 방송의 원동력이나 엔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 노동. 옛날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 생산의 삼요소에서 토지, 노동, 자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물론 정보통신방송에서 노동도 중요하고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 원동력은 역시 이 지적상권이다. 이 정보통신방송을 끌고 가는 원동력은 지적상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이 그 핵심 중의 핵심, 정보통신방송의 엔진을 알아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지적상권이 특허, 저작권, 상표 등등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 12개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우선 특허부터 이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특허라고 하는 것은 발명에 대한 보호, 발명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특허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들어본 게 애플 특허, 삼성 특허 소송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삼성 특허 소송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애플 특허가 사실은 30년 전에 유사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30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해서 아주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애플이 아시다시피 이제 80년대 초에 매킨토시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그것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20대에 재벌이 되죠. 매킨토시라고 하는 제품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아이콘을 클릭해서 명령을 내리는 소위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이 애플 매킨토시가 나오기 전에는 컴퓨터를 작동하려면 이 키보드로 명령어를 써서 텍스트로 써가지고 컴퓨터를 명령을 하는 도스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디렉토리를 바꾸라 그러면 dir 하고서 c 하고서 엔터를 치면 디렉토리가 바뀌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만드는 클릭해서 작동시키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니까 소비자들이 이게 너무 편리하다. 그래서 매킨토시가 대박을 치고 성공을 거둬서 스티브 잡스가 20대에 그만 재벌의 반열에 올라가 버리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것을 보고서 도스를 버리고 윈도우즈를 개발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윈도우즈죠. 이 윈도우즈를 보시면은 애플 매킨토시하고 비슷하게 아이콘을 이제 클릭해서 할 수 있는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더 많이 팔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 매킨토시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단말기도 애플이 다 만들었어요. 독점하는 체제인데 반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소프트웨어만 공급하고 단말기는 뭐 삼성, IBM 뭐 모든 단말기 제조회사들이 다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훨씬 더 많은 단말기가 팔리게 되고 훨씬 더 말하자면 윈도우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의 이 소프트웨어는 애플이 먼저 만들었는데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이 스티브 잡스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매킨토시를 베낀 쓰레기 같은 제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상권 중에서 항상 나오는 그 디펜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 권리가 무효다. 말하자면 저작권, 특허권이 무효다. 그러니까 침해가 없다. 그런 주장을 하고 둘째, 설사 무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유사하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다. 이런 두 가지 항변을 하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두 가지 항변을 했는데 첫째, 그 무효다. 말하자면 애플 매킨토시가 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애플 매킨토시도 제록스 스타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모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애플 매킨토시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기 전에 제록스는 아시다시피 복사기 업체인데 이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몇 년 전에 했는데 제록스는 복사기 업체이기 때문에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뭐 별로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서랍 속에 사장시켜 둔 것을 이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이 제록스의 연구소에 가보고서 이것은 그 대박을 칠 소프트웨어다라고 아주 독수리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 가치를 파악해가지고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먼저 상용화해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애플 매킨토시의 그 권리는 창작성이 아주 제한된 창작성만을 가지는 거죠. 원래 창작성은 제록스 스타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법원에서 연방 특허 항소 법원에서 연방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창작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만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제품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면 권리 침해가 아니다라고 보아서 결국 애플이 패소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승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제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쫓겨나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됩니다. 이만큼 그 저작권이 중요한, 지적상권이 중요한 권리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빌 게이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된 사람이 이 마크 주커버그인데요. 이 사람은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84년생이니까 아직 30살도 안 됐는데 지난 5년 사이에 페이스북으로 재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적재산권은 이 빛의 속도로 불을 축적시켜주는 생산 요소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경제학자들이 토지, 노동, 자본, 생산 요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카네기고 뭐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저 뭐 이병철 회장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부를 축적해야 겨우 재벌이 되는데 이 지적상권은 빛의 속도로 부를 축적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산 요소다. 이거는 뭐 경제학적으로 아직 입증된 설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이 토지노동 자본과 달리 지적상권은 혁신과 함께 새로운 생산 요소다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그것이 빛의 속도로 부를 축적시켜주는 그러한 생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예가
이 바로 마크 주커버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빛의 속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속도로 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 이제 애플 스티브 잡스는 정말 와신 상담, 어떻게 하면은 저 빌 게이츠를 거꾸로 드릴 수 있느냐, 그 와신 상담의 그 고민과 노력 끝에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이파드죠. 아이파드는 이제까지 삼성이 예비라고 하는 MP3 플레이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뒤집어 버리고 최고의 MP3 플레이어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기술이 좋아서냐? 그건 아니죠. MP3 플레이어 기술은 삼성, 우리가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좋아서냐? 물론 디자인도 조금 좋죠. 그 성공의 키워드는 기술과 컨텐츠의 융합이고 기술과 법률의 융합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파드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음악을 내가 다 들을 수 있다.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컨텐츠와 융합,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죠. 삼성은 기술이 좋아서 MP3 플레이어를 먼저 시장에 내놨지만 컨텐츠를 융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말기에 불과하지만, 아이파드는 단말기 속에 이 컨텐츠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라이선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 라이선스는 바로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발명품인 거죠. 그죠? 기술은 과학자들이 발명을 했지만 라이선스는 법률가들이 만들어낸 발명품입니다. 우리나라 소리바다, 미국의 넵스터가 다 망했습니다. 왜? 그 라이선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음악을 무단 복제했다고 해서 넵스터도 망하고 소리바다도 망했죠. 그 후에 우리나라가 멜론이나 조금 이제 부활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결국 라이선스거든요. 음악과 영화, 비디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의 이익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이익이 가장 합리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최적의 효율,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때 둘 다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라이선스를 개발해서 아이파드에 적용한 결과 아이파드를 사기만 하면 전 세계의 음악을 다 들을 수 있다. 얼마나 황홀한 단말기입니까? 그래서 성공을 했죠.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5년 전에 이미 삼성이 PDA,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스 다 만들었죠. 거기서 제가 막 그 5년 전부터 저도 사가지고 삼성 PDA로 인터넷도 해보고 그랬어요. 근데 되게 느리고 힘들죠. 그리고 인터넷 하면 뭐 합니까? 컨텐츠가 별로 없는데. 그죠? 이 아이폰은 그걸 해결한 것이죠. 콘텐츠를 해결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 아이폰으로 강의도 할 수 있고, 아이폰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아이폰으로 뭐 지도도 찾아볼 수 있고, 아이폰 속에 무수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그 휴대폰 기술과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콘텐츠의 융합에 의해서 아이폰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성공을 한 결과 이제 애플의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 총액을 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아주 이제 여기 보면은 굉장히 해피하고 빌 게이츠는 아주 울상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순간도 영원한 건 아니죠. 그걸 스티브 잡스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나도 빌 게이츠처럼 울상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 고민을 하죠. 그래서 iTV, iWatch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성공을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기 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생각한
최후에 10년 후의 먹잇감은 그러니까 iTV나 iWatch는 불과 2, 3년 후면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갤럭시 뭐 기어도 나오고 2, 3년 후면 이제 보편화되겠죠. 구글의 아이글래스도 나오고 아이워치도 나오고 2, 3년 후에 다 나오는 거고요. 10년 후의 먹잇감은 무엇이냐? 스티브 잡스는 그 이후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지적재산권입니다. 그만큼 이 지적재산권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와 소송을 할 때도 그렇지만 삼성과 바로 그러한 생각으로 이 지적재산권만큼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고 소송을 해서라도 지키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소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창작성을 갖춘 권리 그리고 그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침해를 입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거거든요. 내가 권리가 있다. 그러려면 나에게 창작성이 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결국 삼성 제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애플의 디자인이 창작성이 있다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애플의 그러면 이 아이폰의 디자인 사각형인데 코너가 둥근 그런 디자인이 창작성이 있냐 고개를 좀 갸우뚱하는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이 창작성이 있어야 권리가 있는데 그 창작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복이 있지 않습니까? 한복은 물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의복인데 그 한복 디자이너들이 있어요. 그 디자이너분들이 한복을 디자인하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디자이너죠. 디자이너가 자기 나름대로 창작적인 한복을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한복과 아주 유사한 한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겠죠. 내 한복 디자인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하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한복은 디자인을 가지고 한복을 만들 때 그 동일한 디자인으로 여러 벌의 한복을 만들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상품의 대량 반복적인 생산에 이용되는 디자인은 저작물로서의 보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자동차 아주 멋진 스포츠카를 디자인을 했다. 그러면 그 스포츠카 디자인도 고도의 창작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 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창작성이 있어도 그 디자인은 자동차라고 하는 상품을 반복해서 대량 생산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복, 자동차, 뭐 아이폰 이런 거 디자인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애플은 이 디자인을 미국에서 특허로 등록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디자인권으로 별도로 따로 등록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디자인이 저작권에 의해서 보기는 어렵고 특허나 디자인권, 의장권으로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캐몽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캐몽.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뭐? 예? 꿈. 몽자는 꿈이니까 꿈몽자. 그러니까 꿈 깨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자녀와의 대화가 좀 부족한 세대인 것 같은데 그 댁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캐몽 그러면 캐나다 구스하고 저도 몽클레어. 몽클레어의 앞자리 두 글자를 딴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노스페이스가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였고 일진의 애들이 노스페이스 보면은 막 때려가지고서 뺏어 입는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지금은 노스페이스 쳐다보지도 않고 이제 캐몽을 입어야 이제 일진 애들이 가가지고 뺏어 입는다. 그만큼 이제 유행이 바뀌었어요. 1년 사이에. 그래서 캐몽이 아주 그 유행을 지금 듬뿍 타는 그런 이제 뭐 아웃도어 의류인데 그 의류의 디자인을 그대로 제가 모방을 해서 팔면 어떻게 되겠느냐? 10%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오리 털러 가지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팔면 10% 가격에 팔 수 있죠. 엄청나게 비싸요. 캐몽이 뭐 100만 원대라고 하던데 제가 오리털 똑같은 거 넣고 똑같은 디자인으로 10만 원에 만들 수 있고 만들어서 판다. 그러면 이거는 저작권 침해냐? 우리 한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저작권 침해가 아니죠. 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 우리 대법원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서 그 명품의 그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다. 이런 아주 재미있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을 했을 때 불법 행위다.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라. 이런 그 재미있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 이제 애플 특허는 아시다시피 상용 특허고 우리 삼성의 특허는 통신 표준 특허죠. 그래서 특허가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특허 소송으로 지금 9개 나라에서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는 아시다시피 이 쭈어리들이 이렇게 전부 다 특허권 침해, 이거는 ES라는 건 전부 침해라는 겁니다. 특허를 침해했느냐라고 판사가 인스트럭션을 주면 그 배심원들이 그 판단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Yes or No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그 양쪽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고 배심원들은 판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에요. 그 속에는 정말로 저 노숙하던 사람들도 들어있고 저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구성돼가지고 판단하는데 yes or no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삼성이 전부 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전부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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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침해를 인정하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데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몇십만 불 쭉 해가지고 결국은 무려 10억 달러, 1조 원이 넘는 손해액을 배상하라라고 배심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그런 판결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삼성의 주가가 24%가 떨어집니다. 삼성이 전체 우리 그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죠. 그런데 삼성이 24%가 떨어지면 전체 주가 지수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한 5%? 그죠? 그 정도 떨어지죠. 엄청난 그 충격을 주는 주가 하락입니다. 거의 블랙먼디에 버금가는 그런 주가 하락이죠. 폭락이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결국 아시다시피 이 삼성이 침해한 특허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그것도 특허가 무효다. 애플의 특허가 무효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삼성의 주가가 거의 2배로 뛰죠. 거의 2배로 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니면 가졌다가 파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가지고 계신 분?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사신 분만큼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주식 투자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의 주가 상승을 보니까 256%가 상승했습니다. 5년 동안 256%의 수익을 올린 투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고죠. 아주 투자를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 투자는 가고 이제 주식 투자가 대세다. 이런 데 대해서 별로 이론 의지가 없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투자 트렌드고 연말이 되면 항상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다들 예측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아주 새로운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본 투자 트렌드는 이 주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식재산권이다. 왜 삼성전자가 256%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삼성이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고 삼성이 그 스마트폰 속에 7만여 건의 특허가 있습니다. 그 특허를 보고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트렌드는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식에서 이제는 지식재산권으로 투자 트렌드가 바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혹시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 계신가요? 이 네이버에 투자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면 사실은 투자의 고수가 아니시다. 왜냐하면 삼성이 256% 올랐는데요. 네이버는 지난 5년 사이에 606%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를 뛰어넘는 주가 상승이죠. 그러면 이 네이버의 주가 상승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그 기초가 저작권입니다. 삼성은 휴대폰, 반도체, TV, PC 대부분 특허에 기반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데 네이버가 파는 검색 서비스, 이건 파는 것은 아니지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나 게임 컨텐츠 모든 것이 저작권에 기반한 서비스고 저작권에 기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에 투자하는 것이 특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투자하는 것이 그럼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대박을 내는 영화를 보면 반도체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죠. 따라서 일반론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우리 경제 구조가 저작권에 투자하는 것이 특허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더 많은 국부를 창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수근의 팔레트라는 그림인데요. 2007년도에 45억 2천에 낙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림값이 비싼 이유가 뭐냐? 저작권이 부를 창출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경제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박수근 화백은 50여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돌아가실 당시에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팔아도 정말 뭐 라면 사 먹을 그 돈이나 받았을까? 그림값이 별 볼 일 없었죠. 그런데 그 후에 정말 수만 배 그림값이 올라간 이유는 무언가? 물론 그림 자체가 좋아서 그렇지만 우리 경제 자체가 발전했기 때문에 부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이 똑같은 그림이 중국에 가면 아마 450억에 팔릴 겁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수근에 상응하는 중국 화가는 자기 그림을 똑같은 그림을 450억에 팔고 4,500억에 파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값이 비싼 이유, 저작권 산업이 성장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봅니까? 우리 강남의 부자들이 옛날에는 너도 나도 다 법대 가라. 법대 가서 판사 검사 되라.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때밀려가지고 법대 오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법대 가라는 얘기 안 하고 강남 부자들이 다 자녀들 데리고서 연예기획사에 가서
어떻게 좀 우리 애들 저 노래 좀 시킬 수 없냐고 연예기획사 앞에 줄 서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고 K-팝이 이 파리 루블 박물관,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점령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K-팝이 아시아를 휩쓸고 우리 한류 드라마가 아시아를 휩쓸고 K-팝이 세계로 진출하게 되니까 우리 관광 산업도 굉장히 발전하고 따라서 최근에서야 이 미슐랭의 이 한국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슐랭의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이 미슐랭의 이 여행 가이드는 아주 유명한 여행 가이드입니다. 아주 유명한 도시에 대해서만 발간하는 가이드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 가이드가 없었어요. 미슐랭의 이 가이드가 나온 것이 바로 그러한 우리의 문화산업의 발전, 물론 그 삼성, LG 등의 우리의 성공도 있지만 그러한 그 성공이 입증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00만 관중을 넘는 그래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박 영화들이 막 국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쉴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감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화가 성공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성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영화가 성공했을까요? 배우들이 아주 연기를 잘해서 또는 뭐 가수 싸이가 성공한 게 싸이가 끼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뭐 헝그리 정신으로 뭐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런 가수의 끼나 배우의 재능, 헝그리 정신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저는 이러한 그 영화, 노래 성공 뒤에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좀 생뚱맞은 설명 같죠?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다시피 한 30년 전에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에 이주일 씨가 이제 코미디언으로 나와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비슷해서 죄송해요 그럽니다. 비슷해서 죄송해요. 그 당시에는 그 국가 원수하고 비슷해도 안 됩니다. 왜? 사전 검열에서 잘려. 그래가지고 영화고 방송이고 음악이고 사전 검열에서 다 잘리기 때문에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그 시대에는 킬러 콘텐츠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킬러 콘텐츠가 나오려면 최소한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도표로 여러분에게 그 입증을 해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다시피 그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자유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그 자유가 아주 급속도로 많이 늘어나게 되고 물론 헌법도 개정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유가 늘어나기 시작한 때, 즉 문민정부가 들어서긴 다음 90년대 초부터 이 문화예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쉬리도 바로 이 문민정부 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이제 제가 그 법적으로 그 내세울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996년에 이거는 저 뭡니까 이 김영삼 대통령 때죠.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위헌 판결을 하나 내리는데 영화법에 그 당시 영화법에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그 심의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공연윤리위원회가 영화를 심의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상영을 금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심의해가지고 공연윤리위원회가 이것은
뭐 좀 음란하다거나 또는 이것은 뭐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거나 뭐 국가 원수를 모독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영화 상영을 못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이러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상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영화법 제12조가 헌법이 위반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에 반한다. 그래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그 사전 검열이 없어진 이후에 3년 후에 쉬리가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쉬리가 왜 성공을 했냐? 그 쉬리는 그 보시다시피 그게 이제 이 위헌 결정이 나온 후에 성공한 영화인데 이 소재가 뭡니까? 남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 간첩, 공작. 그 전까지는 북한에 관해서 어떠한 그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검열에서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북한이라고 하는 소재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 그 자유가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쉬리와 같은 대박 영화를 탄생하게 만든 것이죠. 웰컴 투 동막골 이것도 전쟁을 다룬 것이고 실미도 우리가 북한에 보낸 간첩을 다루고 있는 그 첩보 이런 문제들이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영화인 거죠. 그래서 제 이제 학설은 그거죠. 이게 영화, 음악의 성공은 뭐 배우의 재능이나 가수의 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우리 권리 이것이 이러한 그 영화의 성공을 가져다 준다. 이 정보통신방송의 뭐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또는 방송 드라마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저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작물이 킬러 컨텐츠가 나와야 정보통신방송 산업이 이제 성공을 하는데 이 산업이 성공하려면 이 산업의 생태계가 선순환의 헐리우드 생태계처럼 잘 돌아가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 킬러 컨텐츠가 나오려면 그 킬러 컨텐츠에 대해서 저작권이 보호돼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스타가 탄생하고 스타가 탄생하면 다시 킬러 컨텐츠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의 고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선순환 고리의 핵심이 바로 저작권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지적상권이 이 킬러 컨텐츠를 보호해주고 이 지적상권이 킬러 컨텐츠를 보호해줘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스타가 탄생하고 스타가 킬러 컨텐츠를 다시 생산하는 그런 선순환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이제 제가 관여한 사건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마 선덕여왕이 아주 그 우리나라 드라마 역사상 그 보기 드문 대성공을 거둔 흥행의 커다란 성공을 거둔 드라마죠. 근데 이제 이 드라마가 그 일부가 다른 작품을 표절했다 이런 이제 시비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검토 의견을 냈는데 그 사건의 기요를 보면은 무궁화의 여왕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제 뮤지컬을 써가지고 연예 기획사에 이제 이거를 작품을 좀 상업화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하고 MBC에도 제안을 했는데 상업화하지는 않고 못하고 계약이 체결되지는 못하고 그 후에 이제 MBC가 독자적으로 이 선덕여왕을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의 여왕의 작가가 보니까 그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내 작품을 일부 베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이 선덕여왕에서 그 재밌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덕만공주가 이 덕만공주는 이제 신라의 그 공주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하는 그 실크로드의 가장 험한
그 사막이죠. 실크로드 위에 있는 그 사막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 서역의 상인으로부터 책을 구해가지고 그 서역의 지식을 얻어서 아주 합리적인 왕이 된다. 이런 이제 스토리가 나오죠. 근데 이 스토리가 그대로 이 뮤지컬의 여왕이라고 하는 무궁화의 여왕이라고 하는 뮤지컬에 나오는 그 장면이고 그것이 똑같다. 이 창작적인 표현, 등장인물, 사건 전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유사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표절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제 이 선덕여왕에서 흥미진진했던 것은 덕만공주가 여왕이 됐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게 그 여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 1, 2년간 아주 굉장한 권력 투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진평왕의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성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권력 투쟁이 일어나겠죠. 권력 투쟁이 일어났는데 그 몇 년간의 권력 투쟁을 거치고서 이제 선덕여왕이 되는데 이것을 마치 덕만공주가 막 칼 들고 권력 투쟁에서 이겨가지고 선덕여왕이 되는 것처럼 해야지 재밌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역사는 그런 게 아니고 진평왕이 덕만공주의 덕이 될 친구들을 다 이제 칼로 쳐 없애고 사전 정리 작업을 하고 자기 딸을 이제 선덕여왕으로 즉위시키는 거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덕만공주가 칼 들고 싸워서 권력투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칼 들고 싸우겠어요? 남자들 상대로 해서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진평왕이 칼 들고 싸우는 건 재미없고 덕만공주가 칼 들고 싸워야 되는데 덕만공주가 남자들하고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선덕여왕에서는 이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와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미실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3대에 걸쳐서 색을 바쳐서 권력을 잡은 희대의 여인입니다. 색공지 신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색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평왕 초기에 이미 그 권력을 잃고 절에 들어가서 조용히 말년을 보내다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덕만공주가 권력을 잡을 당시 이때는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귀신입니다. 그런데 선덕여왕에서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간 미실을 끄집어내가지고 선덕여왕하고 칼 들고 싸우게 만든 거죠. 왜? 선덕여왕은 여자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야 흥미진진하니까. 바로 이 대목, 즉 미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들어간 여자를 끄집어내가지고 가공의 어떤 그 인물로 만들어서 덕만공주와 싸우는 흥미진진한 그런 대결 구도. 이것이 바로 무궁화의 여왕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고 무궁화의 여왕에서 나오는 창작적인 표현인데 그게 똑같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말하자면 미실의 사망 시점은 덕만공주가 권력을 잡기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같이 싸울 수가 없는 인물인데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아주 그 창작적으로 이 두 사람을 만나서 싸우게 한 그 대목 이런 것들이 표절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는 이 선덕여왕이 표절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정보통신산업이 킬러 콘텐츠를 만들려면 이러한 그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때 정당한 보상을 받아서 작가나 배우가 스타로 되고 그 스타가 다시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선순환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는 형식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